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피크, 거대한 역전의 시작,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구별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지구의 자원을 계속 착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구와 더불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 키워드는 바로 이 기술이었어요. 뒷면의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산업시대의 우리는 지구를 희생하며 경제를 성장시켰다. 석탄, 석유 등 자원을 마구잡이로 수출해냈고 더 많은 금속이 채굴되었으며 숲은 벌목되었다. 그리고 이는 더 큰 번영으로 이어졌다. 자본주의와 기술 발전은 우리의 미래를 삼켜버리는 듯했다. 그러나 흐름이 바뀌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오염이 감소하고 있다. 10년간 미국은 성장했지만 전기 사용량은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 우리는 지구를 예전보다 덜 소모하면서도 더 번영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지구 착취의 정점을 지나친 세금, 새로운 기술의 발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가능한 것인가? 이 책은 지구의 자원을 적게 쓰는 변화가 산업, 경제, 그리고 세계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지구를 착취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이 좀 딱딱할 수는 있는데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로 보여서 오늘은 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비옥한 농장. 미국은 오래전부터 주요 농업국이었다. 곡물 가격이 꾸준히 증가한 데 힘있기도 해서 10여 년 동안 경작 면적이 꾸준히 증가했기에 1982년 미국의 경작지 총 면적은 약 1억 5천만 헥타르에 달했다. 그러나 그 뒤로 10년 사이에 늘어난 면적만큼 거의 다 줄어들었다. 농민들이 경작을 포기하여 자연 상태로 돌아간 경작지가 너무나 많아지는 바람에 1992년에는 경작지 면적이 거의 25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 감소는 곡물 가격 하락, 심한 경기 후퇴, 빚을 지나치게 많이 진 농민들, 국제 경쟁 심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인은 동일한 면적, 동일한 양의 비료와 농약과 물을 써서 점점 더 많은 옥수수, 밀, 콩 같은 작물을 수확하는 능력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농업의 물질 생산성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대폭 향상되었다. 1982년에서 2015년에 1800만 헥타르가 넘는 경작지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같은 시기에 칼륨, 인산염, 질소의 절대 사용량도 감소했다. 반면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총 톤수는 35%가 증가했다. 이 결과는 그 자체로도 인상적이지만 미국 젖소의 생산성 증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1950년에는 2200마리의 젖소에서 5300만 톤의 우유가 생산되었다. 2015년에는 겨우 900만 마리의 젖소에서 9500만 톤의 우유가 생산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의 젖소의 평균 생산성은 330% 이상 향상되었다. 얇은 캔. 주석캔은 사실 강철에 잘 녹슬지 않도록 주석을 얇게 입힌 것이다. 19세기부터 식품을 저장하는 데 쓰였다. 1930년대부터 맥주와 청량 음료를 담는 데 쓰이기 시작했다. 1959년에는 쿠어스는 알루미늄 맥주캔을 내놓았다. 알루미늄은 강철보다 훨씬 가볍고 덜 부식된다. 5년 뒤
로열 크라운 콜라는 탄산음료용 알루미늄 캔을 내놓았다. 바칠라프 스밀은 이렇게 썼다. 10년 뒤 강철 캔은 퇴출되었고 맥주에는 1994년부터 청량 음료에는 1996년부터 전혀 쓰이지 않았다. 최초의 알루미늄 캔은 무게가 85g으로 놀라울 만치 무거웠다. 1972년경에는 캔의 무게가 21g 미만으로 줄었고 1988년에는 16g 미만, 10년 뒤에는 평균 13.6g, 2011년 무렵에는 12.75g으로 줄었다. 제조업체들은 알루미늄 캔의 두께를 더 줄이고 옆과 바닥을 하나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서 비교적 무거운 접합 부위를 한 곳으로 줄임으로써 무게 절감을 이루었다. 스밀은 2010년에 쓰인 모든 음료캔을 1980년 방식으로 만들었다면 알루미늄이 58만 톤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로 알루미늄 캔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2012년 포장업체 볼은 유럽 시장의 미국 표준 캔보다 용량이 7.5% 적지만 무게는 25%가 더 줄어든 9.5g인 330리터의 캔을 내놓았다. 사라진 장치들. 2014년 NY 버펄로에 사는 작가이자 역사가이자 은퇴한 라디오 취재 기자인 스티브 치코는 1991년 초 몇 달 동안 발행된 버펄로 뉴스 신문 한 묶음을 $3를 주고 샀다. 2016년 토요일자 신문의 뒷면에는 전자제품 소매업체 라디오 색의 광고가 실려 있었다. 치코는 그 광고에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알아차렸다. 이 지면에는 15가지 전자제품이 실려 있다. 그 15가지 중에서 13가지는 오늘날 모두의 옷 주머니 안에 늘 들어있다. 치콘의 주머니에 든 아이폰으로 사라진 전자제품 중에는 계산기, 캠코더, 시계, 라디오, 휴대전화, 테이프 녹음기가 있었다. 그 광고에는 나침반, 카메라, 기압계, 고도계, 가속계, GPS 장치가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런 장치들도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속으로 사라졌다. 무수한 지도책과 CD도 마찬가지였다. 아이폰의 성공은 거의 완전히 예상 외의 일이었다. 2007년 11월 포브스의 한 호에는 핀란드 휴대전화 제조사 노키아가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호평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이 휴대전화의 왕을 과연 누가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머지않아 잡을 수 있었다. 애플은 2007년 6월에 아이폰을 내놓은 지 10년 만에 10억 대를 넘게 팔면서 역사상 가장 시가총액이 많은 상장 기업이 되었다. 한편 노키아는 휴대전화 사업을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72억 달러에 매각했다. 당시 노키아의 CEO 스티븐 앨럼은 그 거래를 진정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더 복합적인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 말했다. 그 전략은 먹히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중 남은 부분과 브랜드를 2016년 5월 대만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폭스콘의 자회사에 3억 5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라디오색은 2015년에 파산 신청했다가 간신히 구제되었지만 2017년에 다시금 파산 신청을 했다. 석유 생산량 정점에서 다시 정점으로. 2007년 미국의 석탄 소비량은 10억 2,008만 톤에 달했으며 그중 90% 이상은 발전용 연료로 쓰였다. 석탄 총 소비량은 1990년 이래로 35% 넘게 증가했으며 미국 에너지 정보청은 2030년까지 65%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한 의회의 감시인이라 불리는 연방정부기관인 정부감사원은 2007년의 제목만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감탄할 만한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원유, 장래의 원유 공급량이 불확실하므로 원유 생산량의 정점과 감소에 대처할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제목이었다. 보고서는 석유 정점 개념을 진지하게 고찰했다. 이 용어는 쉘에서 일하던 지질학자 M. 킹 허버트가 1956년에 창안했다. 석유 정점은 원래 인류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원유 최대량을 가리켰다. 최초의 유정은 지표면에 가장 가까이 있거나 해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유를 퍼올렸다. 그 유정들이 마르자 기업들은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바닥을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가야 했다.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석유의 총 수요도 증가했고 그 결과 석유를 채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석유 정점이라는 용어는 결국 해가 갈수록 지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들기만 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었다. GAO 보고서에 요약된 추정값들은 대부분 2040년 이내에 석유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그 보고서에는 프래킹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돌이켜보면 심각한 누락처럼 보인다. 프래킹은 수압 파쇄의 줄임말로서 지하 깊숙이 있는 암석층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기술 중 하나다. 고압의 액체를 주입하여 암석을 부수어서 그 안에 갇힌 석유와 가스가 흐를 수 있도록 하여 빼내는 방법이다.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깊은 암석층에 엄청난 양의 탄소 화물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 암석을 쉘이라고 한다. 기업들은 20세기 중반부터 프래킹으로 그런 매장물을 채굴하는 실험을 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2000년에 프래킹은 미국 원유 생산량의 겨우 2%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GAO 보고서가 나올 무렵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어느 한 가지 돌파구 때문이 아니라 프래킹이 수익이 생길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도구와 기술이 충분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셰일 석유와 가스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프래킹 덕분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07년에서 2017년에 거의 2배로 늘었다. 2017년에는 하루에 1000만 배럴이라는 이정표에 접근했다. 2018년 9월 무렵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되어 있었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거의 43%나 증가했다. 프래킹이 활기를 띠면서 미국은 석유 정점이 아니라 석탄 정점에 다다랐다. 그리고 석탄 생산량의 정점은 연간 총 공급량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요 쪽에서 나타났다. 프래킹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발전용으로 석탄보다 천연가스를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에 미국의 석탄 소비량은 2007년의 정점 때보다 36% 줄었다. 석유 정점이라는 말이 여전히 회자되긴 하지만 석탄의 살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대개 공급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2017년 블룸버그에는 석유 정점을 기억하는가? 공급보다 수요가 먼저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프래킹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이 석유와 가스의 가격이 떨어지는 데 기여하긴 했지만 현재 많은 이들은 태양, 바람, 우라늄 원자핵 등 다른 원천들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점점 빠르게 저렴해지고 훨씬 더
널리 이용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에 2018년 포천에 석유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본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매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곤 하는 친숙한 롤러코스터 곡선을 그리는 석유 가격의 주기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석유 시대가 수십 년에 걸쳐 저무는 것을 보여주는 출발점일 수 있다. 석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유례 없는 세상이 올지 모른다. 석유 정점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기업인 쉘 분석가들은 현재 세계 석유 정점 수요가 이르면 2028년에 올 수 있다고 추정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탈물질화의 사례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경영, 경제, 혁신, 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교차하는 지점의 기본 원리 집합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선택했을 뿐이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늘 더 많은 자원을 원하지는 않는다. 알프레드 마셸은 옳았지만 윌리엄 제번스는 틀렸다. 우리의 욕망은 한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그렇다. 그러나 지구 자원의 사용량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더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원하지만 음료 캔의 알루미늄을 계속 더 많이 쓰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통신하고 계산하고 음악을 듣기를 원하지만 갖가지 기기들을 다 원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한 대로 만족한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식품을 원하지만 작물을 기르기 위해 더 많은 비료와 땅을 쓰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제번스가 증기기관의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도 영국의 석탄 총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썼을 당시에는 옳았다. 다시 말해 석탄 공급 능력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860년대에는 1보다 크다고 본 점에서 옳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영구히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점에서는 틀렸다. 수요의 탄력성은 몇 가지 이유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 변화다. 석탄은 그 점을 잘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다. 프래킹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미국에서 석탄의 총 수요는 석탄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줄어들었다. 미국을 비롯한 부유한 국가에서 경제 성장은 혁신과 신기술에 힘입어서 자원 소비량과 분리되어 왔다. 이는 최근에 이루어진 심오한 발전이다. 물질은 경쟁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지출하지 않았으면 하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제번스가 실수한 근본 원인은 단순하면서도 뻔한 것이다. 자원이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점은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자원에 들어갈 지출을 줄임으로써 좀 더 이익을 짜내려는 동기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한 푼을 아끼면 한 푼을 버는 셈이다. 독점 기업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그냥 떠넘길 수 있지만 경쟁업체가 많은 기업은 그럴 수 없다. 따라서 서로 경쟁하는 미국 농민들은 땅, 물, 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우 애쓴다. 맥주와 청량음료 기업은 알루미늄 구매량을 최소화하려 애쓴다. 자석과 첨단기기 생산업체들은 휘토류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자마자 휘토류 구입량을 줄였다. 미국에서는 1980년 스테거스 철도법으로 화물 철도에 주던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철도 회사들도 경쟁에 뛰어들어야 했고 값비싼 기동차를 놀리지 않을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경쟁이 탈물질화를 자극하는 이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탈물질화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자원 이용량을 더 줄일 방법을 찾을 때 주로 네 가지 경로를 택한다. 첫째, 그들은 해당 물질을 덜 쓰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음료 회사와 캔을 공급하는 회사가 힘을 모아서 알루미늄을 덜 쓸 방법을 모색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땅, 물, 비료를 점점 덜 쓰면서 수확량을 계속 늘려온 미국 농민들의 이야기도 그렇다. 자석 제조업체들은 휘토류를 덜 쓰는 방법을 찾아냈다. 둘째, 때로는 한 자원을 다른 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국의 석탄 총 소비량은 2007년 프래킹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원자력이 더 널리 쓰이게 된다면 석탄과 천연가스를 둘 다 덜 쓰면서 훨씬 더 적은 양의 물질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라늄 235 연료 1kg은 같은 양의 석탄이나 석유보다 약 200에서 300만 배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 우라늄 연료 겨우 7,000톤이면 인류가 한 해에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정값도 나와 있다. 셋째, 기업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물질의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다. CNW의 기동차 이용률을 5%에서 10%로 높이면 이 30톤짜리 거대 기계의 보유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고가의 물질 자산을 소유한 기업은 가능한 한 그것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민영 항공사들의 탑승률은 1971년에는 56%였는데 2018년에는 81% 이상으로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아예 없어지는 것도 있다. 전화기, 캠코더, 테이프 녹음기가 저마다 별개의 기기였을 땐 총 3개의 마이크가 필요했다. 그 기기들이 모두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자 마이크는 하나만 있으면 되었다. 아이폰과 그 후속 기기들은 탈물질화의 세계 챔피언에 속한다. 덕분에 금속, 플라스틱, 유리, 실리콘을 훨씬 덜 쓰며 종이, 디스크, 테이프, 필름 같은 매체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쓸수록 우리는 석탄, 천연가스, 석유, 우라늄을 태양의 광자와 공기의 운동, 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힘은 탈물질화의 챔피언이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쓴다고 해서 고갈될 자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탈물질화의 이 네 경로를 줄이고 교환하고 최적화하고 증발시키다 라고 부른다. 이것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기업은 내 경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내 경로를 모두 명백하거나 미묘한 방식으로 줄곧 추구하고 있다. 혁신은 예측하기 어렵다. 프래킹 혁명도 아이폰이 세계를 변모시킨 충격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것들이다. 둘 다 출현한 초반기엔 과소평가되었다. 2007년 6월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애플과 스티브 잡스는 엄청나게 광고를 했으나 몇 달 뒤 포브스 표지에는 과연 누가 노키아를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고 묻는 기사 제목이 실려 있었다. 혁신은 달의 궤도나 정기 예금이 쌓이는 이자처럼 꾸준하면서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본질적으로 무작위적이다. 에릭 브린율플슨과 내가 함께 쓴 제2의 기계시대에서 말했듯이 조합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신기술을 비롯한 혁신들이 대부분 기존 요소들을 조합하거나
재조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폰은 그저 휴대전화기에 다양한 센서, 터치스크린, 운영체제와 갖가지 프로그램인 앱을 덧붙인 것이었다. 이 모든 요소들은 2007년보다 한참 전부터 이미 있었다. 거기에 조합했을 때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보겠다는 아이폰은 그저 휴대전화기에 다양한 센서, 터치스크린, 운영체제와 갖가지 프로그램인 앱을 덧붙인 것이었다. 이 모든 요소들은 2007년보다 이미 있었다. 거기에 조합했을 때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보겠다는 스티브 잡스의 선견 지명이 결합되었을 뿐이다. 프래킹도 여러 능력의 조합이었다. 깊은 암석층 어디에 탄화수소가 들어있을지 알아보는 능력, 액체를 고압으로 뿜어서 암석을 부수는 능력, 부서진 암석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천연가스를 퍼올리는 능력 등의 조합이었다. 마찬가지로 이 능력들 중 새로운 것은 없었다. 세계의 에너지 상황을 바꾼 건 그 모든 것들의 효과적인 조합이었다. 에릭과 나는 특정 시점에 이용할 수 있는 혁신과 기술의 집합을 창의적인 사람들이 조합하고 재조합하여 유용한 새 구성물을 만들 수 있는 기본 구성 단위라고 했다. 그런 새 구성물은 이후의 혁신가들이 쓸 수 있는 또 다른 구성 단위 역할을 한다. 조합적 혁신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흥분을 자아낸다. 강력한 새로운 조합이 언제 또 어디에서 나타날지, 누가 내놓을지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기본 구성 단위와 혁신가의 수가 증가할수록 스마트폰과 프래킹 같은 돌파구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혁신은 고도로 분산적이고 대체로 제멋대로 나타난다. 복잡하면서 서로 뒤얽혀 있는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체제들 사이에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나타난다. 그래서 혁신은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제2의 기계시대가 발전하면서 탈물질화도 가속된다. 에릭과 나는 산업시대와 대비시키기 위해서 제2의 기계시대라는 말을 창안했다. 산업시대에는 근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를 변모시켰다.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대에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해가 갈수록 지구로부터 더 많은 것을 추출하는 산업시대에 나쁜 습관을 뒤덮을 수 있게 해준다. 포장업체의 기술자들은 CAD 도구를 써서 더욱더 가벼운 알루미늄 캔을 디자인한다. 프래킹은 석유와 가스 탐사업체들이 깊은 지하에 있는 암석층에 정확한 컴퓨터 모델을 구축하는 법을 터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탄화수소가 어디에 있을지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스마트폰은 서로 별개였던 여러 가지 기기들을 대체했다. GPS 장치 역할도 하므로 지도를 인쇄할 필요성을 크게 줄였고, 그리하여 종이를 덜 쓰는 현행 추세에도 기여했다. 1960년대에 펀치 카드에서 1980년대 도트 프린터 용지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종이의 세대들을 쭉 훑어보면 제2의 기계시대가 점점 더 많은 나무를 베도록 만들었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 그러나 미국에서 종이 소비량이 정점에 달한 해는 1990년이었다. 기기들이 점점 유능해지고 상호 연결되며 언제나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변모하면서 우리는 종이로부터 빠르게 멀어졌다. 인류 전체의 종이 소비량이 정점에 달한 것은 아마 2013년일 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시사하듯이 컴퓨터와 관련 기기들은 탈물질화의 네 경로를 모두 써서 우리를 돕고 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모두 우리가 줄이고 교환하고 최적화하고 증발시킬 수 있게 해준다. 나는 그것들이 우리가 지구를 더 가볍게 디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명한 도구 중 최고라고 주장하련다. 이 모든 원리들은 기술 발전과 자본주의의 조합에서 나온다. 기술, 인간과 물질 세계 사이의 인터페이스. 내가 좋아하는 기술의 정의 중 하나는 철학자 이매뉴얼 메슨이 내린 것이다. 그는 기술을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의 조직화라고 했다. 때로 그 지식은 망치나 아이폰 같은 산물로 구체화되고 때로는 프래킹이나 정밀 농업 같은 기술 형태로 존재한다. 지식 자체처럼 기술도 쌓인다. 우리는 제2의 기계시대에도 지렛대, 쟁기, 증기기관을 잊지 않았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드론을 쓰기 위해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혁신 자체처럼 기술도 조합적이다. 즉 대부분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거나 재조합한 산물이다. 이는 가용 기본 구성 단위들의 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므로 강력한 신기술들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탈물질화를 더 일찍 시작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저 대규모 탈물질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기술들, 즉 기본 구성 단위들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지구로부터 점점 더 많은 것을 채취함으로써 성장을 실현 가능하고 수지가 맞게 하는 기술들을 지녔지만 점점 덜 쓰면서 이익이 나는 성장을 가능하게 할 기술은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제2의 기계시대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내가 선호하는 또 하나의 기술의 정의는 위대한 SF 작가 어슐러 루긴이다. 기술은 물질 세계와의 사이에 놓인 인간의 능동적인 인터페이스다. 기술은 사회가 물리적 현실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식품을 구하고 보관하고 요리하는지, 어떻게 옷을 해 입는지, 동력원은 무엇인지, 무엇을 써서 무엇을 짓는지, 의약품은 무엇인지 등등. 아마 아주 고고한 이들은 이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겠지만 나는 그런 것들에 매료된다. 나도 그렇다.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세계를 2번이나 재편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기술 발전으로 지구로부터 더 많은 것을 취함으로써 번영할 수 있었던 산업시대 때. 두 번째는 마침내 덜 취하면서 번영하는 법을 깨달은 제2의 기계시대인 지금이다. 결국 처음에는 이 기술이라는 게 지구를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 자원을 조금씩 덜 쓰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때로는 이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너무 좀 등한시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교통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더 올리거나 이것을 위반한 사람들을 위한 변화관리를 실시를 하거나 또 교통신호를 심하게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도소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교도소에 많이 가게 되면 수용을 다 못하니까 교도소를 늘려야 되고 교도소를 늘리는 예산은 또 세금에서 따와야 되니까 또 세금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사고의 틀에서는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술을 쓴다. 그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센서를 달아서 자동으로 과속을 방지하게 한다든지 충돌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미리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게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시킬 수도 있고 이미 그런 기술들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는 과태료를 낼 필요도 없고 위반했다고 교도소에 갈 필요도 없고 교도소를 늘릴 필요도 없고 또 그곳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거둘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관리적이거나 정치적인 이런 사고들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고와 더불어서 이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한 이런 기술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구 자원을 오히려 덜 쓸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가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회용품 많이 쓰지 마시고 이 지구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